이 곡은 죽은 사람만 아는 노래인데. 어떤 소리는요?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낡은 바이올린 앞에 앉았을 때요. 73세 노인의 심장이 멈췄던 이유는요. 그게 단순히 아름다운 연주였기 때문은 아니었죠. 32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불렀던 자장가였으니까요. 가난한 요양보호사와 은퇴한 건설회사 회장.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진은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남포동 시장에서 어머니 이수연이 팔던 어묵 수익금으로 산 정장이었어요. 소매가 조금 짧았고요. 구두 뒷굽이 한쪽 달아 있었지만요. 서진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돼. 엄마가 우리 딸 믿는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가 쥐어준 10,000원짜리 2장이 주머니에서 따뜻했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렸거든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최인혁 회장 저택은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요. 서진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죠.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들, 윤이 나는 마루 바닥,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서진에겐 꿈 같은 곳이었어요. 가정부가 안내한 대청마루에서요. 서진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죠.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에요. 검은색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침을 삼켰어요. 평생 꿈꿔왔지만 가져본 적 없는 악기였거든요. 케이스 표면에 먼지 한 점 없었어요. 누군가 정성껏 닦아낸 흔적이었죠. 바이올린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어요. 서진의 손끝이 저릿했어요. 당장 달려가서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만지지 마.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까다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영숙이었죠. 저 바이올린은 이 집의 금기야. 회장님이 워낙 아끼셔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거든. 건드리면 당장 해고야. 알았어?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정신이 팔렸어요. 요양보호사가 무슨 바이올린을 알겠어. 가정부는 혀를 차고 사라졌어요. 서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래. 난 요양보호사야. 바이올린은 사치지. 돈이나 벌어야 돼. 잠시 뒤요. 최인혁 회장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73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 날카로운 눈빛, 수십 년 건설업계를 주름잡았던 사람 특유의 카리스마가 서진을 압도했어요. 그 뒤를 따라요.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은 한영숙이 내려왔죠. 박서진 씨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박서진입니다. 서진은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인사했어요. 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서진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었어요. 고졸학력, 변변찮은 경력,
자격증이라곤 요양보호사 하나. 그래.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을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배어 있었어요. 최 회장은 안경 너머로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죠. 그 맑고 깊은 눈을 보는 순간요. 뭔가가 가슴을 찔렀어요. 왜일까요? 낯선 젊은이에게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랐죠.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옆에 앉아있던 한영숙이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찻잔이 덜컥거리며 쏟아졌죠. 여보, 왜 이러세요? 저 인상 좀 보세요. 너무 불길해요. 저런 천박한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이겠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한영숙의 반응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서진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린 채 손을 떨고 있었죠. 서진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처음 보는 부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난한 게 죄인가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만해요. 오늘 왜 이러는 거요? 최 회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내 목숨 맡길 사람은 내가 고르는 거요. 멀쩡하게 생기고 학벌 좋다는 사람들 다 뽑아봤지만요. 딴짓하고 쇼하기 바빴소.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여보,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급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리겠소. 대신 입 무거워야 하오. 최 회장의 말로 상황이 정리됐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진은 마루 바닥에라도 절을 하고 싶었어요. 한영숙은 분을 참지 못하고요. 쿵쿵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대청 마루를 흔들었죠. 그렇게 면접이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서진은 대문을 나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합격했다는 기쁨과 부인의 경멸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대문 밖으로 나서자마자요. 서진은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액정이 깨져서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요. 재빨리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엄마, 나야. 됐어? 면접 잘 봤어? 수화기 너머로 시장 소음이 들렸어요. 바쁜 와중에도 딸 전화를 기다렸던 거예요. 엄마, 붙었어? 내일부터 출근이래. 어머, 정말? 어머, 우리 딸 대단하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서진은 코끝이 찡했어요. 급여도 많이 준대. 엄마 이제 어묵 공장 일 줄여도 돼. 내가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래. 엄마가 무슨 호강이 필요하겠니? 내가 건강하면 그게 다야.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잿빛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눈부셨어요. 한영숙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멀어지는 서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닮았어. 너무 닮았어. 이수연이랑 눈빛이 똑같아. 설마 그럴 리 없어. 죽었어. 아이랑 같이 죽었다고 했어. 한영숙의 눈이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회장님이 알면 안 돼. 알게 되면 끝이야. 전연을 어떻게든 없애야 해. 한영숙이 중얼거리는 동안요. 오후 햇살이 저택 대청마루에 바이올린 케이스 위로 길게 드리웠어요. 저택은 고요했지만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도둑처럼 몰래 바이올린을 켜다니. 미쳤나 봐. 서진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자조했어요. 대청마루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최 회장은 급한 오전 회의로 일찍 나갔고요. 한영숙도 백화점 VIP 행사에 참석하러 외출했죠. 저택엔 서진만 남았어요. 청소하던 가정부마저 장을 보러 나가고요. 그 짧은 순간에요. 대청마루 한가운데 있는 낡은 바이올린이 자석처럼 서진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서진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시장 좌판에서 어묵솥을 나르던 손이었어요. 들고 나르기를 반복하다 보니 마디가 굵어졌고요. 손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저 초라한 손이 감히 저 우아하고 매끄러운 것 위에 올라가도 될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본능이 이성을 이겼어요. 서진은 홀린 듯 바이올린 쪽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어요. 붉은 나무색 악기가 드러났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서진은 숨을 참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부드러운 나무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턱 받침대에 얼굴을 대고요. 조심스럽게 활을 잡았죠. 오른손 검지를 줄에 갖다 댔어요. 맑은 울림이 텅 빈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가 서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만지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머릿속에 맴돌던 선율이 손끝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악보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 단칸방에서 잠들 때마다 어머니가 조용히 흥얼거리던 자장가였거든요. 가사는 없었지만요. 서진은 그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을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기억했어요. 거친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투박한 요양보호사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섬세하고 애절한 선율이었죠. 바이올린을 켜는 동안요. 서진은 가난도 슬픔도 다 잊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에 묻혔어요. 일정이 취소돼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최인혁 회장이 복도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신발을 벗으려다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대청마루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냥 클래식 명곡이 아니었어요. 32년 전요. 며느리 이수연이 뱃속 쌍둥이를 위해 작곡했던 태교 자장가였어요. 가족만 아는 곡이었고요. 발표된 적도 악보로 기록된 적도 없었죠. 수연아. 최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죽은 지 32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죠? 등골이 서늘하고 심장이 얼어붙는 충격이었어요. 마치 죽은 며느리가 귀신이 돼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최 회장은 홀린 듯 대청마루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려서 지팡이에 힘을 줬어요. 대청마루 입구에 다다랐을 때요. 햇빛을 등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열정적이다가도 때론 부드러운 연주가 절정에 이르더니 잔잔한 선율로 끝났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떴어요. 꿈에서 깬 것 같은 황홀함은 잠깐이었어요.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져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최인혁 회장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눈빛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진은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어요. 바이올린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서 그만.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당장 해고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눈앞을 스쳤고 앞이 캄캄해졌죠. 그런데 최 회장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방금 그 곡이.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어요. 그는 한 걸음씩 힘겹게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방금 연주한 곡 말이야. 어디서 배웠어? 네. 아까 켠 그 곡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고. 최 회장의 외침에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단순히 바이올린을 만진 것에 화난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눈엔 분노보다는 절박함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곡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요. 잠을 못 잘 때마다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제목도 몰라요. 그냥 엄마 노래예요. 엄마 노래. 최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바이올린 옆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불러줬던 노래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요양보호사의 어머니가, 며느리가 작곡한 곡을 알고 있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최 회장은 숨이 막혀 서진을 돌아봤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현을 눌렀던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요. 32년 전 환하게 웃던 며느리 이수연과 똑같았어요. 바로 그때 또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늦잠을 자다 2층에서 내려온 정민서였어요. 민서는 바닥에 엎드린 요양보호사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요양보호사, 뭐 하는 거야? 설마 그 더러운 손으로 바이올린을 만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서진의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엄마가 불러주셨다. 그 말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의 떨리는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 최 회장의 질문에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어묵 공장 일을 하고 계세요. 어묵 공장? 최 회장의 눈이 격하게 떨렸어요. 며느리 이수연은 음대 작곡과에 입학한 재능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 섬세한 손으로 어묵솥을 나를 거라곤 상상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요. 한영숙은 분명히 말했죠.
32년 전 아들이 급사한 직후예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다 빗길에 차 사고로 즉사했다고. 그럼 저 젊은이 어머니가 수연이가 아니라는 건가? 그냥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을 뿐? 최 회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낡은 정장에 고개 숙인 젊은 여자. 하지만 그 모습 어딘가 대자비가 느껴졌어요. 32년 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다정한 눈빛이 저 얼굴에 겹쳐 보였거든요. 내 아들의 눈을 빼닮았어. 최 회장은 헛것을 보는 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까 들었던 바이올린의 따뜻하면서도 슬픈 터치는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핏줄 깊은 곳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연주였거든요. 회장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서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민서의 차가운 시선과 회장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기다려.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서진을 불렀어요. 내일부터 내 전속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이 집안에서 본 것 들은 것, 특히 오늘 바이올린 연주한 일은요. 절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게. 네. 하지만 대신 급여는 2배로 주겠네. 어머니 병원비 필요하다고 했지? 갑을까지 대주겠어. 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는커녕 파격적인 대우였거든요. 서진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평소보다 더 굽은 등이었죠. 확인해야 했어요. 저 젊은이의 어머니가 정말 누구인지,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대청마루엔 서진과 민서만 남았어요. 민서는 팔짱을 끼고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쌍둥이 남매였지만요. 명품으로 치장한 민서와 낡은 정장의 서진은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도 둘 사이 공기엔 묘한 닮은 느낌이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죠. 아줌마. 민서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어디서 바이올린 배웠어? 레슨이라도 받았어? 아니요. 그냥이라니. 거짓말하지 마. 그냥 배워서 저렇게 켤 수 없어. 민서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민서는 5살 때부터 할머니 한영숙의 압박으로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최고급 레슨을 받고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항상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바이올린 켜는 게 기쁨이 아니라요. 엄청난 압박이자 고통이었죠. 그런데 저 더러운 손으로요. 고작 요양보호사 주제예요. 평생 만들어내지 못한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게요. 민서는 서진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봤죠. 이런 노예 같은 손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와? 민서는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반쪽을 알아본 걸까요? 앞으로 조심해. 내 눈에 띄지 마. 바이올린도 가까이 가지 말고.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답게 핸들이나 잡고 있어. 민서는 서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 밤요. 한영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본능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요.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최 회장의 표정을 살폈죠.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안 주무세요? 오후에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던데요. 최 회장의 말에 한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쥐고 있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바이올린이요? 민서가 켠 건가요? 아니야. 새로운 요양보호사. 그 젊은이가 켠 거야. 네. 한영숙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 천한 것이 감히 바이올린을 건드려요? 당장 쫓아내야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불길했다니까요. 그 젊은이가 켠 곡이요. 수연이가 작곡한 자장가였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방을 채웠어요. 한영숙의 눈동자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요즘 너무 피곤하셔서 환청이 들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쓴 곡을 낯선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젊은이가 말하길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래. 어머니? 한영숙의 다리가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어머니라고요? 수연이가 정말 살아있단 말인가요? 32년 전 비 내리는 길에 아들이 죽은 뒤요. 며느리의 유일한 재산까지 빼앗고 거리에 버렸던 그 며느리가요. 아들이 수연이 때문에 죽었어. 내가 아들 길을 막지 않았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야. 한영숙은 속으로 며느리를 저주했었거든요. 만약 수연이가 살아있고 그 요양보호사가 버린 쌍둥이 중 하나라면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요. 민서를 훔치고 며느리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가문을 지켰는데. 한영숙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어요. 여보, 저 요양보호사 이상해요.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아닐까요?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아니,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한영숙은 최 회장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말이 없었어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어요. 회장님의 은혜 덕분에요. 어머니 계좌에 벌써 돈을 넣어줬거든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죠. 세워둔 벤틀리를 닫고 있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영숙이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서진을 노려봤죠. 넌 누구지? 네. 안녕하세요, 부인님. 인사는 필요 없어. 누가 시켜서 여기 왔어? 우리 회장님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웃기지 마. 우리 집에서 바이올린 켜면서 남편 흔들어 놓고. 한영숙은 서진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요. 주먹을 쥐고 다시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영숙은 서진의 얼굴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봤어요. 죽은 아들의 흔적과요. 그토록 증오했던 며느리의 흔적을요. 경고하는데 여기서 나가. 아니면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게 될 거야. 한영숙은 독한 말을 뱉고 돌아섰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뭘 어쨌길래 저렇게 미움을 받는 걸까요? 2층 테라스에서 지켜보던 민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한테 왜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 걸까? 무엇보다 어제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 애한테 뭐가 있는 거지?
한편 최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고 있었어요. 박 실장, 그 요양보호사가 박서진이라고 했지? 어머니 신상을 알아봐.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자세히 알려줘. 운명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어요. 한쪽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요. 다른 한쪽은 진실을 찾으려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서진은요.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알고도 그랬구나. 도둑년아. 가차없는 따기가 날아왔어요. 서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죠. 한영숙의 소나기는 매서웠어요. 서진의 왼쪽 볼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고요. 입가에서 비린 피맛이 느껴졌어요. 대청마루에 차가운 냉기가 흘렀어요.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최인혁 회장, 학교에서 돌아온 민서, 그리고 가정부들 모두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요. 최 회장이 평생 아껴온 몽블랑 만년필이 떨어져 있었어요. 독일 대통령이 선물한 거였죠. 그 만년필이 다름 아닌 서진의 정장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예요. 부인님, 정말 아닙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세코 손도 안 댔어요. 서진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입 닥쳐.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어딜 가서 발뺌이야? 한영숙이 핏기 없는 얼굴로 소리쳤어요. 눈빛엔 광적인 열기가 서려 있었죠. 전말은 이랬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최 회장 서재를 청소하던 가정부가 만년필이 없어진 걸 발견했죠. 한영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분명 새로운 요양보호사 짓이라며 서진의 몸수색을 지시했어요. 회장님,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전 서재 근처에도 안 갔어요. 서진은 최 회장을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신뢰와 정직, 최 회장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였거든요. 아무리 바이올린 실력이 놀랍고 눈빛이 며느리를 닮았어도요. 도둑을 곁에 둘 순 없었죠. 최 회장은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급여도 2배로 주고 병원비까지 대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회장님, 잘못 봤어요. 눈이 맑다고 생각했는데 욕심에 눈이 멀었네. 최 회장이 등을 돌리는 순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난 속에서도 굶주려도요. 어머니 이수연은 항상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한 가지 가르침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도둑 누명을 쓴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였어요.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야 정신 차리겠어. 한영숙은 신이 나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쫓겨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라 확신했거든요. 내 비밀은 영원히 묻히는 거야. 한영숙의 손가락이 112번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날아왔어요. 민서였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구부정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왔죠. 민서야, 넌 빠져. 저런 사기꾼한테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그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할머니,
민서는 천천히 걸어와서 서진 앞에 떨어진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영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가 봤어요. 오늘 오후 할머니가 요양보호사 대기실에서 나오는 거요. 한영숙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2층 테라스에서 바람 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은 차 닫고 있었고요. 민서의 말에 대청마루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최 회장이 천천히 부인을 돌아봤어요. 여보, 그게 사실이요? 아니야. 민서 눈이 잘못 본 거야. 내가 미쳐서 그런 더러운 곳에 들어가겠어? 한영숙은 벌떡 부인했어요. 하지만 눈빛의 당황과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순 없었죠. 민서는 비웃듯 픽 웃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어제 할머니가 그 만년필 금고에 넣는 거 봤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저랑 할머니만 알잖아요. 그 사람이 금고를 털 리가 없죠. 민서의 논리정연한 말에 한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얼굴이 새빨개져서 헉헉거렸어요. 내가 순간 헷갈렸나 봐. 청소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그때 떨어뜨린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도둑 취급을 해? 한영숙은 뻔뻔하게 소리 지르고 2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가 버렸어요. 명백한 자작극이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대청마루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바닥에 엎드린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직접 서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참았던 눈물이 서진의 눈에서 똑똑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미안하네. 내가 괜한 소동을 벌였구먼. 내 아내의 잘못을 용서해주게. 최 회장은 서진의 빨갛게 부은 뺨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진의 손에 쥐어줬죠. 하루 일을 마친 최 회장은 지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갔어요. 부인에 대한 실망감과 서진에 대한 미안함이 어깨를 짓눌렀죠. 모두가 떠나고요. 출입구엔 서진과 민서만 남았어요. 서진은 아직 진정이 안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에게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민서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비켜갔어요. 착각하지 마. 당신 도운 게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렇게 유치하게 구는 꼴이 싫었을 뿐이야. 그리고 민서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쫓겨나면 재미없잖아. 그 손으로 바이올린 켜는 거 한 번 더 들어봐야겠거든. 무슨 속임수를 쓰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민서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민서는 질투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만들 수 없는 소리를 서진이 만들어냈다는 게 증오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요. 핏줄이 끌어당기는 본능적인 이끌림과 호기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서진은 멍하니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경멸하는 부인, 자기를 믿지 않는 회장님, 그리고 차갑게 자신을 구해준 민서 아가씨. 이 광활하고 화려한 저택은요. 서진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요. 서진은 창문에 비친 부은 볼을 쓸어내렸어요. 따끔했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약간,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기를 바라보는 최 회장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편 저택 2층 침실에서요. 한영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장대 위 화장품을 바닥에 다 쓸어버렸어요.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죠. 전현이 감히 내 길을 막아. 우리 민서 길을 막아. 한영숙의 눈엔 이제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요.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뿌리째 뽑아야 해.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이사 맞죠? 나예요. 처리할 게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심스럽고 분명한 목소리예요. 한영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 조사 끝났어? 그 어묵 공장 있잖아. 그 사람 엄마가 하는. 싹 치워버려. 욕심의 그림자가 저택 위로 들이우고요.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서진의 어머니를 향해요. 다가가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요. 왜 저 아이 그림자가 자꾸 밟혀오는 걸까요? 최인혁 회장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얼굴을 감쌌어요. 비서실장이 건넨 봉투가 무릎 위에서 바스락거렸죠. 박서진 29세, 모친 이수연 56세, 주소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어묵공장. 서류에 적힌 어머니 이름은 이수연이었어요. 최 회장의 죽은 며느리 이름은 서이수연이었죠. 성 하나가 다를 뿐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래, 우연이겠지. 이름이 비슷한 거고 나이가 비슷한 거고. 수연이는 32년 전 그 빗길에서 즉사했어. 아내와 경찰이 확인했다고. 최 회장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진의 시선, 그 자장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여기입니다.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최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부산 제재시장 한복판이었어요.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 젓갈 특유의 짠 내음, 시끄러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평생 깨끗한 저택과 고급 호텔에서 살아온 재벌 회장에게요.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바닥은 더러운 물로 질척거렸고요. 파리가 윙윙거렸죠. 최 회장은 중절모를 깊이 눌러쓰고요. 지팡이의 의지에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아이고 비켜요. 비켜. 뜨거운 국물 나갑니다. 오토바이가 최 회장 옆을 쌩하고 지나갔어요. 금속통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튄 진흙이 고급 양복 바지를 더럽혔지만요. 최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멀리요. 낡은 간판에 허름한 숯불이 가득 쌓인 게 보였어요. 간판 글씨는 페인트가 벗겨져 잘 보이지 않았죠. 가게 앞에서는 커다란 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요. 하얀 김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최 회장은 전봇대 뒤에 숨어 가게 안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설거지하는 사람들로 바빴어요.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산더미 같은 어묵솥을 닦고 있었죠. 파마머리에 허리엔 앞치마. 옷은 고춧가루와 국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전형적인 시장 아줌마였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며느리 수연이는 저렇게 억센 사람이 아니었어. 백합처럼 우아하고 고왔는데. 최 회장은 안도하면서도 실망을 느꼈어요. 그래.
내가 착각한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비 온다더니 몸이 쑤시네. 여자가 허리를 펴며 고무 장갑을 벗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고 밖으로 나와 솥불을 조절했죠.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오후 햇살 속에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최 회장의 심장이 멈췄어요. 세월이 주름을 새겼고요. 고생이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지만요. 그 이목구비만큼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다정하고 맑은 눈, 오똑한 콧날,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요. 서희수연, 32년 전 매달리며 울었던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부탁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최 회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지팡이를 놓치고 비틀거리다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장례도 치렀어요. 유골함도 단지에 넣었다고요. 그런데 저기 있는 여자가 귀신인가요? 어이 여기 어묵 좀 주세요. 지나가던 손님이 가게에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네. 어서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수연이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쉰 목소리는 고생으로 쉬었지만요. 부드러운 말투는 그대로였죠.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뺨을 때렸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죠. 살아있어. 수연이가 살아있어. 그럼 한영숙이 한 말은요. 즉사했다는 차 사고가요. 손주가 같이 죽었다는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란 거잖아요. 최 회장의 눈이 배신감과 충격으로 빙글빙글 돌았어요. 바로 그때요. 가게 안에서 수연이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오늘 첫 출근인데 밥은 잘 먹었을까? 부인이 까다롭다던데 실수는 안 했을까? 서진, 요양보호사 박서진,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어요. 서진이가 내 손녀였어. 김 회장, 민서의 쌍둥이 동생, 32년 전 죽은 줄 알았던요. 최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입을 막으며 흐느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친혈육인 줄도 모르고 운전을 시켰어. 도둑 누명을 씌우고 쫓아내려 했어. 어릴 때부터 천하다고 경멸했던 한영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죠. 최 회장은 당장 뛰쳐나가 며느리 손을 잡고 싶었어요. 잘못했네. 눈이 멀어 몰라봤네. 그렇게 애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의 자기 모습을 봐요. 며느리를 버리고 손녀를 잃은 죄책감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요. 온갖 고생 끝에 늙어버린 며느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수연아, 미안하네. 이 못난 시아버지가 잘못했네. 최 회장은 전봇대 뒤에 숨어 짐승처럼 신음하며 울먹였어요. 바로 그때요. 골목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무리지어 몰려왔어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죠. 여기가 서진이네 집이지? 싹 다 부숴. 어묵가게고 술집이고 오늘로 문 닫는다. 한영숙이 보낸 고용 깡패들이었어요. 욕지거리를 하며 수연의 가게로 달려들었죠. 왜들 이러세요? 여긴 누구네 집인데 무슨 난리예요? 가게 안에서 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최 회장의 눈이 뒤집혔어요. 32년 만에 며느리를 찾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순 없었어요.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팡이를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이 개새끼들이 감히. 하지만 70대 노인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격렬한 충격에 가슴이 조여왔고요. 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죠.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요. 깡패들이 솥을 걷어차는 게 보였어요. 끓는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요.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안 돼. 수연아. 최 회장의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요. 저택에서 세차를 닦고 있던 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엄마. 불길한 예감이 서진의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엄마. 제발 받아. 서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미친 듯이 시장 골목을 향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수학 너머로 짐승 같은 남자들의 고함과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연의 절규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눈앞이 깜깜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 없이요. 가난을 홀로 싸우며 아들만 생각하고 살아온 어머니. 그런데 지금 누군가 어머니를 짓밟고 있어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빗줄기처럼 서진의 눈에서 흘러내렸어요. 시장은 저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먼 길이었지만요. 서진은 막힌 도로에서 택시를 버리고 맨발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바로 그 시각이요. 시장 골목의 수연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깡패들은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수연이 목숨보다 아끼는 것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32년 전 잃어버린 큰딸 민서의 털모자와 사진이요. 비켜, 할멈. 다 부숴. 제발 거기만은 안 돼요. 제 추억이에요. 차라리 절 때려요. 수연은 깡패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깡패는 짜증난다는 듯 수연을 거칠게 걷어찼고요. 수연은 무기력하게 쓰러지며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죠. 붉은 핏줄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며요. 수연의 기억은 32년 전 그 지옥 같던 날로 빨려 들어갔어요. 어머님,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32년 전 바람 부는 밤이었어요. 점쟁이가 그랬어. 하나는 나쁜 아이래. 젊은 수연은 빗속에서 한영숙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품에는 갓 태어난 쌍둥이 중 둘째 서진이 안겨 있었고요. 언니 민서는 한영숙의 품에 강제로 안겨 있었죠. 한영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입 닥쳐. 천한 피가 섞인 애들을 다 받을 순 없어. 건강하고 똑똑한 큰애 하나 살려준 것만 감사해. 어머님, 어떻게 남매를 떼어놓아요? 쌍둥이에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새끼예요. 내 새끼 전에 내 아들 피잖아. 이게 내가 내 아들 길을 막은 대가야. 당장 여기서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이 사실을 밝히면 남은 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한영숙은 잔인하게 쏘아붙이고 대문을 쾅 닫았어요. 낡은 철문 너머로 민서의 심장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죠. 민서야. 내 딸 민서야. 수연은 손톱이 다 벗겨지도록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서진마저 배고픔과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죠. 수연은 빗물과 눈물에 젖은 채 서진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차갑게 식어갔죠. 그날 밤요. 한영숙은 태연하게 남편 최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대요. 뭐라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수연이랑 둘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큰애 민서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겨우 데려왔어요. 한영숙은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요. 최 회장은 그 거짓말에 속아 32년을 가슴 아파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안 돼. 민서야. 피를 흘리며 다시 쓰러진 수연은 헛소리처럼 잃어버린 딸 이름을 불렀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강목을 든 깡패가 수연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죠. 우르릉. 천둥 같은 굉음이 골목을 갈랐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서진이었어요. 눈이 핏발로 충혈됐고요.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서진은 야수처럼 돌진해 강목을 휘두르는 깡패의 뒤통수를 날렸어요. 깡패는 서진의 힘에 비틀거렸죠. 끊임없는 싸움으로 단련된 힘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가 왔어요. 서진은 피 흘리는 어머니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이마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는 걸 보자 서진의 이성이 거의 끊어질 뻔했죠. 저게 뭐야? 우리 다 달려들어서 처리해. 깡패 두목 명령에 5-6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서진을 에워쌌어요. 쇠파이프와 강목이 서진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등 뒤에 숨기고 깡패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버텼죠.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서진의 입에서 피가 터졌고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왔지만요. 신음조차 내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여기서 쓰러지면 엄마가 다친다. 건드리지 마. 우리 엄마 건드리면 살려두지 않아. 서진은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나씩 둘씩요. 서진의 기세에 깡패들이 주춤거렸어요. 바로 그때요. 골목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경찰이다. 도망쳐. 깡패들은 당황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던 가게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진은 바닥에 무릎 꿇고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에 피범벅이 되었지만요. 어머니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쌌죠. 엄마, 정신 차려. 제발, 우리 아들 다친 데 없어? 수연은 자기 머리가 깨진 것도 모르고요. 손을 뻗어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아줬어요. 서진은 그 거친 손길에 흐느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구석 깨진 창문 너머에 쓰러져 있던 최 회장이 힘겹게 일어났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모든 비극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진이 피투성이가 되어 어머니를 지키려 싸우는 걸 봤죠. 며느리 수연이 울며 피범벅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을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서도 며느리를 지키려는 손녀 서진을요. 최 회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녀야. 내 피부치야. 이렇게 착하고 강한 아이가 내 손녀라니.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서진과 수연을 끌어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요. 쓰러진 회장을 발견한 비서들이 달려와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러요. 괜찮아. 저 사람들부터 먼저. 최 회장은 손을 뻗어 서진과 어머니를 가리켰지만요. 심한 불안 발작에 또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요. 최 회장은 맹세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저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나를 속이고 혈육을 끄는 저 악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최 회장은요. 손에 서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혈통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죠. 왜 할아버지가 저런 사람 때문에 쓰러지신 거야? 민서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오갔어요. 서강병원 응급실 앞이었어요. 최 회장이 쓰러져 실려온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VIP 병동에서 쉬고 계셨지만요. 민서의 시선은 자꾸만 응급실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엔요. 피투성이가 된 요양보호사 서진이 누워 있었거든요. 민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덜거렸지만요. 발걸음은 이미 응급실 커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요. 천한 요양보호사가 피 흘린다는 게 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민서는 패배한 듯 거칠게 커튼을 젖혔어요. 치료실 안에서요. 의사가 서진의 갈라진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침대에 앉아 피범벅인 얼굴로 고통을 참고 있었죠. 멍든 등과 어깨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소독약이 서진의 근육에 닿을 때마다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요. 민서의 시선이 서진의 오른쪽 어깨뼈 위에 멈췄어요. 민서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죠. 서진의 오른쪽 어깨뼈 위에요. 선명한 붉은색 나비 모양 점이 있었거든요. 단순한 점이 아니었어요. 크기도요. 모양도요. 위치까지요. 민서가 샤워할 때마다 자기 오른쪽 어깨에서 보는 그 점과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 왜 저 사람한테 그게 있어? 민서는 홀린 듯 치료실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그 점, 등 뒤에 있는 거, 어디서 났어? 문신이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과 의사는 민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표정이었죠.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물어봤잖아. 등 뒤에 저 나비 모양. 어디서 생긴 거냐고. 민서는 예고 없이 서진의 어깨를 움켜잡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문신이 아니었어요. 피부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선천적 붉은 점이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진은 고통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쌍둥이 점이래요. 민서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 한영숙은 늘 말했거든요. 민서야, 내 어깨에 있는 그 점은 우리 집안의 선택받은 증표야. 너만 가진 아주 특별한 점이란다. 세상에 하나뿐이야. 그런데요, 그 세상에 하나뿐이라던 특별한 표시가요. 그토록 깔보던 요양보호사 몸에도 새겨져 있었어요. 게다가 서진이 말한 쌍둥이라는 단어가 민서의 머릿속을 쳤죠. 설마
나한텐 형제가 없다고 했어. 외동이라고 했다고. 민서는 혼란스러웠어요. 마음 어딘가에서요. 질투와 경멸로 가득했던 곳에서요. 이상하게 뜨거운 감정이 끌어올랐거든요. 32년간 떨어져 있던 반쪽을 찾은 본능적 전율이었을까요? 비켜요. 아가씨. 민서는 치료실을 뛰쳐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서 거칠게 셔츠를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오른쪽 어깨예요. 붉은 나비가 선명하게 날갯짓하고 있었죠.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박서진, 넌 도대체 뭐야? 동시에 VIP 병동에서요. 최인혁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떴어요.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요. 30년 함께한 최측근 박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박 실장, 문 잠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최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지만요.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박 실장이 문을 잠그고 다가오자요. 최 회장은 환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냈어요. 안에는 조심스럽게 쌓인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죠. 서진이 깡패와 싸우다 떨어진 머리카락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진이 머리카락이야. 네. 서진이라면 요양보호사 박서진 말입니까? 직접 가서 유전자 검사센터가 아무도 모르게 내 치아와 대조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최 회장은 박 실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아내한테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알게 되면 결과를 조작할지도 몰라. 2번 다시 혈육을 잃을 순 없어.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박 실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박 실장은 머리카락을 품에 넣고 병실을 나갔어요. 최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죠.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너와 서진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그리고 나를 속이고 우릴 갈라놓은 한영숙.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병원 복도는 폭풍전야였어요. 민서는 복도 의자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치료실에서 절뚝거리며 나와 어머니 병실을 향해 걸어갔죠. 2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어요. 민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넓은 등, 어깨, 같은 키, 같은 체형, 그리고 닮은 이목구비. 평생 가져본 적 없던 동생이라는 단어가 민서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영수군요. 저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흉악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래. 최 회장이 쓰러졌다고? 잘 됐어.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처리해야겠어. 저 어묵 공장년이랑 요양보호사년. 완전히 지워버렸지? 전화 너머로 악마의 실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한영숙은 몰랐어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요. 거대한 진실의 쓰나미가 그녀를 향해 덮쳐오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고요? 한영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랑 소리가 텅 빈 거실을 공포로 채웠죠. 심어둔 병원 직원을 통해 들은 비극적 소식이었어요. 안 돼. 들통나면 난 끝이야. 민서와 내 자리 모두 끝이야. 한영숙은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최 회장이 자기 칫솔과 서진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다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32년 전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요. 감옥에 갈 뿐 아니라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거잖아요. 한영숙의 눈에 욕정 어린 광기가 서렸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바꿔치기 해야 해. 결과를 조작해야 돼. 한영숙은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하얗게 변했죠. 김 이사, 당장 사람 보내. 검사센터에요.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 결과를 불일치로 받아와. 한영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창밖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최 회장이 깨어나서 재검사를 시도하면 끝이잖아요. 원인을 없애야 했어요. 저 여자와 저 년을 영영 눈앞에서 지워버려야 했죠. 한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늘 밤 그 어묵 공장 흔적도 없이 부숴. 사람 다치든 죽든 상관없어. 사고처럼만 처리해.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악마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시장 골목엔 섬뜩한 바람이 불었죠. 서진은 어머니 가게 셔터를 내리며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깡패들이 난동 부린 가구를 대충 고쳤지만요. 가게는 여전히 엉망이었죠. 서진아 괜찮아? 수연은 그날 맞은 타박상에도요. 아들의 시퍼렇게 멍든 팔을 쓸어주며 눈을 찡그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뼈 안 부러졌어요. 엄마는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팔팔해. 그나저나 회장님은 괜찮으실까? 그날 쓰러지시는 거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수연은 자기를 도우려다 쓰러진 노인이 시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걱정했죠. 서진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내일 문병 가려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었고요. 굉음이 터졌어요. 뭐야 저 소리.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눈앞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굴삭기가 좁은 시장 골목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요. 뒤로는 쇠파이프를 든 고용 깡패들이 수십 명 따라왔거든요. 철거다. 이 일대 오늘 다 밀어버린다. 사람 있으면 나와. 아직도 사람 있어? 굴삭기의 거대한 삼날이 어묵집 간판을 들이받았어요. 쾅! 유리가 깨지고 앞벽이 무너졌어요. 안 돼. 서진은 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와르르. 굉음과 함께 앞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뒤로 가요, 엄마. 빨리. 서진은 수연을 뒷문 쪽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뒷문엔 이미 깡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디로 도망가? 오늘이 내 제삿날이야. 깡패 하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서진의 등을 내리쳤어요. 서진은 신음하며 앞으로 쓰러졌죠. 서진아.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몸을 감쌌어요. 이 짐승들아.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나 죽여. 나를 죽이라고. 수연의 비명에도요.
깡패들은 무자비하게 두 사람을 폭행했어요. 한영숙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요.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죠. 바로 그때요. 무너진 천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흔들거리며 수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위험해. 서진은 바닥에 누운 채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어머니를 밀쳐내고요. 자기 등으로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받아냈죠. 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가게 안을 메웠어요. 붉은 피가 서진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바위를 아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서진의 눈이 천천히 풀렸어요. 엄마, 안 다치셨어요? 서진은 피범벅 입술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품에 힘없이 쓰러졌죠. 붉은 피가 등에서 콸콸 쏟아져 바닥을 적셨어요. 서진아, 하지마. 눈 떠. 수연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근처 깡패들까지 끔찍한 광경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지만요. 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병원 VIP 병동에서요. 최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불길한 악몽에서 깬 거였어요. 며느리와 손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를 부르는 꿈이었거든요. 박 실장, 어디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요. 박 실장이 봉투를 쥐고 급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박 실장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요. 서진 양이요. 지금 무슨 일이냐고. 시장 어묵 공장이 깡패들한테 습격당해 무너졌습니다. 서진 양이 어머니를 구하다가요. 의식불명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심장을 쥐어뜯는 고통이 밀려왔죠. 뭐라고? 그리고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한영숙 여사가 개입하려 했지만요. 제가 원본을 빼돌려 지켰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건넸어요. 최 회장은 거칠게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결과지를 펼쳤어요.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요. 선명한 글씨가 떠올랐죠. 친자관계 성립 99.99% 손녀였어요. 내 피부치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최 회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링거 바늘이 뽑히며 피가 뿜어져 나왔지만요. 멈추지 않았어요. 비켜. 내 손녀한테 가야 돼. 내 아이한테 가야 된다고. 최 회장은 맨발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뒤에는 32년간 쌓인 원한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비켜요. 이 애가 내 손녀야. 내 피부치라고. 서강병원 응급실 복도에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73 노인이 맨발로 복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환자복은 땀과 링거 바늘 뽑힌 피로 얼룩져 있었고요. 흐트러진 백발은 절박함을 말해줬죠. 보안요원과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지만요. 최인혁 회장의 손녀를 향한 집념을 막을 순 없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노아, 서진이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최 회장은 보안요원을 뿌리치고 수술실 대기실로 뛰어들었어요. 거기엔요. 피범벅이 된 채 수술실 문을 넋놓고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죠.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수연은 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요. 자기가 다친 줄도 몰랐어요.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요. 의사가 나와서 살았다고 말해주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최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수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뼛속 깊이 새겨진 목소리였거든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을 보고 눈이 커졌죠. 아버님, 32년 전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시아버지가요. 이젠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죄책감과 슬픔으로 빛나는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죠. 박 실장이 목숨 걸고 가져온 DNA 검사 결과였어요. 최인혁과 박서진의 친자 관계 성립. 99.99% 일치 손녀였어요. 서진이가 민서의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32년 전 죽은 줄 알았더니요. 최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무너졌어요. 눈이 멀어서 내 아이를 몰라봤네. 며느리가 거짓으로 도둑 누명 쓰고 손녀가 피눈물 흘리는 줄도 모르고 최 회장의 통곡이 대기실을 채웠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았던 재벌 회장의 울부짖음이었죠.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로 젖은 눈에서 차가운 도끼 같은 빛이 쏟아졌죠.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인정하시겠다고요? 수연아,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수술실 문을 등지고 막아서며 최 회장을 노려봤어요.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 같았죠. 32년 전 그 비 오던 밤. 누가 우릴 버렸어요? 누가 가난하다고 민서를 빼앗고요. 서진이랑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어요? 수연의 비명에 최 회장은 숨이 막혔어요. 내쫓았다고? 뭔 소리야? 한영숙이 그랬어요. 내 아들 민서를 강제로 빼앗고 천안 피 섞인 애들은 다 받을 수 없어.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서진이도 죽인다. 그 말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수연의 절규에 최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자기를 철저히 속였다는 건 알았지만요. 친손녀를 강제로 빼앗고 며느리를 협박했다는 건요.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범죄였거든요. 최 회장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피를 토할 것 같은 수치심이 밀려왔죠. 일만 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한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하게. 최 회장은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 비서실장, 민서까지 모두 깜짝 놀라 달려들었지만요. 최 회장은 손으로 저지했어요. 대한민국 12대 재벌 중 하나인 최인혁 회장이요.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요. 누더기 옷 입은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수연아. 뜨거운 눈물이 최 회장 눈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난 죄인이야. 며느리가 쫓겨나고 손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요. 돈만 벌러 다닌 이 썩은 눈을요. 뽑아버리고 싶네. 용서해주게. 제발. 최 회장은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찌으며 통곡했어요. 병실의 모든 사람이 그 절박한 울음에 숨을 죽였어요. 수연도요. 민서도요. 간호사들까지 모두 말을 잃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32년간 쌓인 원망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 없었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서진이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요. 어떻게 용서해요? 수연은 흐느끼며 의식불명인 서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바로 그때요.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이던 삑삑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환자 활력 징후 불안정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었죠. 서진아, 안 돼. 정신 차려. 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최 회장과 민서도 너클 잃은 채 침대 주변으로 모였죠.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최 회장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만약 서진이가 이대로 가버리면요. 자기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요. 혼란을 틈타 한영숙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어요. 도망쳐야 했죠. 하지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한영숙 씨 맞습니까? 살인 교사 및 특수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최인혁 회장 부인이에요. 이건 모함이야. 경찰관들은 한영숙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한영숙은 최 회장을 돌아봤지만요. 최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쳐다보지도 않았죠. 여보, 살려줘요.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영숙의 비명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우아한 부인으로 평생 살았던 여자의 추악한 최후였죠. 병실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의사가 나왔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민서가 재빨리 다가가 수연을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수연은 민서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32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민서, 내 딸.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뺨을 만졌어요. 민서도 눈물을 터뜨리며 수연의 품에 안겼죠. 미안해요, 어머니. 너무 늦게 알았어요.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해요. 침대 한쪽엔 의식불명인 서진, 다른 한쪽엔 서로 끌어안고 우는 수연과 민서, 휠체어에 앉아 눈물 흘리는 최 회장, 비극으로 찢어졌던 가족이요. 32년 만에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눈을 뜰 때요. 비로소 가족이 완전해질 거였죠. 최 회장은 서진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깨어나라 서진아.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못난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있단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인혁 회장 부인이에요. 변호사 불러요. 당장 변호사. 한영숙은 차가운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한때 화려했던 모피 코트와 다이아 반지는 모두 압수되었고요. 흐트러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천민보다 초라해 보였죠. 바로 그때 철문이 열리고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 회장의 법률 고문이었죠. 변호사님, 오셨군요.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회장님은요? 왜 안 오세요? 한영숙은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했지만요. 변호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앞에 내려놨죠. 회장님은 안 오십니다. 대신 이걸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혼 신청서, 친권 포기 각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혼? 내가 이 가문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살인교사, 문서 위조, 고의적 유기, 감금. 부인께서 저지른 죄는 사형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회장님은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이미 부인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으실 겁니다. 거짓말이야. 여보, 여보 나 좀 봐요. 민서야, 할머니 좀 살려줘. 한영숙은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녀 눈에 보이는 건요.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죠. 평생 남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녀가요. 홀로 차가운 유치장에서 맞이한 파멸이었어요. 동시에 병원 VIP 병동에서요. 수연은 밤새 서진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붙은 서진, 붕대로 감긴 머리, 링거에 연결된 손. 수연은 서진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서진아, 이제 일어나자. 엄마랑 집에 가야지. 바로 그때요. 서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굳게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요. 천천히 눈을 떴죠. 서진아. 깨어났어? 엄마 알아보겠어? 서진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엄마, 다치신 데 없어요? 아들은 깨어나자마자 자기 몸보다 어머니를 먼저 걱정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이 살려줬으니까.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 살았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요. 최 회장과 민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최 회장은 깨어난 손녀를 보고 입을 막았죠. 서진아. 서진은 최 회장과 민서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아가씨, 어떻게 여기에? 민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꺼냈죠.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네, 언니라고 불러. 난 3분 먼저 태어났어. 서진은 눈이 커졌어요.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셔츠 깃을 살짝 내렸어요. 오른쪽 어깨에 선명한 붉은 나비점이 드러났죠. 너랑 나는 쌍둥이야. 미안해. 그동안 몰라서,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해서. 서진은 민서의 사과예요. 자기가 쌍둥이라는 말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혼자 자란 외로움 속에서요. 수천 번 형제를 꿈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언니가 눈앞에 있었어요. 언니. 응. 어서 나와. 같이 바이올린 켜야지. 내가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연습할게. 민서는 서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한때 더럽다고 뿌리쳤던 손이요. 이제는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것처럼 따뜻했죠.
그리고 최 회장이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최 회장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죠. 수연은 몸이 굳어 있었어요. 상처가 아직 너무 깊어서 시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고요. 민서의 손 위에 포겠어요. 큰딸이야. 잔인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요. 착한 아이란다. 한 번만 안아줄래? 수연은 떨리는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32년 전 빗속에서 들었던 갓난아기 울음소리. 품에서 강제로 빼앗긴 살레음. 수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서의 뺨을 만졌어요. 민서, 엄마야. 민서는 무릎 꿇고 수연을 끌어안았어요. 수연도 32년 만에 찾은 딸을 품에 안으며 가슴이 터져버렸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혼자 두고 떠나서. 아니에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침대 한쪽에 누운 서진. 다른 한쪽엔 서로 껴안고 우는 수연과 민서. 휠체어에 앉아 눈물 흘리는 최 회장. 병실은 눈물로 가득했지만요. 슬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죠. 비극으로 찢어졌던 가족이요. 32년 만에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서진아, 용서해다오. 못난 할아버지를. 서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우리 손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창밖으로 긴 겨울이 지나가고요. 따뜻한 봄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통받은 가족을 축복하듯이요. 3년이 흘렀어요. 서울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가을 첫날.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죠. 무대 위엔 2대의 바이올린 스탠드가 마주보고 서 있었고요. 조명이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비췄어요. 지금부터 자매 박서진, 김민서의 자선 듀엣 리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 뒤에서 2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왼쪽엔 동생 서진. 타고난 천재였죠. 오른쪽엔 언니 민서. 노력과 배려로 서진을 받쳐주는 사람이었어요. 2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준비됐어, 동생? 당연하죠. 오늘 주인공은 저예요. 언니는 마음껏 날아요. 2 사람은 바이올린 앞에 섰어요. 서진의 손이 현 위에 올라갔죠. 첫 곡은 서진이 오래전 빈 저택 대청마루에서 혼자 켰던 곡이었고요. 어머니 수연이 32년 전 뱃속 아이들을 위해 작곡한 태교 자장가였어요. 서진의 섬세한 터치로 시작된 선율이에요. 민서의 묵직한 반주가 더해졌죠. 슬프고 외로웠던 곡이요. 자매의 애틋한 헌신이 더해지면서요. 웅장하고 따뜻한 사랑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어요. 객석 맨 앞 VIP석에는요. 백발이 성성한 최인혁 회장과요. 단아한 한복을 입은 서수연 이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무대에서 빛나는 2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한때 시장에서 어묵을 만들던 거친 손은요. 이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서진복지재단 이사장의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저 애들이 우리 딸들이에요. 우리 쌍둥이 남매가 저렇게 함께 있네요. 수연은 감격에 겨워 속삭였어요. 최 회장은 며느리 손을 꽉 잡았죠. 그래, 꿈만 같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서요.
그날 시장에서 수연이를 알아본 게 제일 잘한 일이야. 따뜻한 눈물이 최 회장 눈가에 맺혔어요. 지난 3년간요. 잃어버린 손녀를 찾고요. 며느리의 누명을 벗기고요. 민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요. 최 회장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요. 객석은 숨죽이며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서진의 열정적 연주와 민서의 차분한 서포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요. 객석은 폭풍 같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퓨라보 앙코르. 서진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객석을 향해요. 특히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은 곳을 향해 깊이 인사했죠. 두 사람의 얼굴엔 그림자 하나 없이요.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했어요. 공연이 끝난 뒤요. 최 회장의 한옥저택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가 준비됐어요. 한때 조용하고 차가웠던 정원은요. 이제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죠. 자, 고기 구워요. 바이올린은 그렇게 잘 켜면서 고기는 왜 못 구워? 아, 언니가 구워요. 손가락 아파 죽겠어요. 민서와 서진은 투닥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3분 먼저 태어난 언니는 늘 잔소리를 했고요. 동생은 애교로 빠져나갔죠. 완벽한 자매였어요. 수연은 정원에서 딴 상추를 씻으며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싸드릴게요. 서진은 달려와 고기를 듬뿍 넣은 쌈을 수연 입에 넣어줬죠. 오, 맛있다. 우리 아들이 싸주니까 꿀맛이네. 어머니, 저것도요. 드세요. 민서도 지지 않고 완벽하게 구운 갈비를 수연 앞접시에 올려놨어요. 수연은 든든한 두 딸에게 둘러싸여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최 회장은 테라스 그네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박비서 실장이 커다란 액자를 들고 다가왔죠. 회장님 주문하신 사진 도착했습니다. 뭔데요? 한번 볼까요? 최 회장은 포장을 풀고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죠. 중앙에 최 회장, 오른쪽엔 며느리 수연, 양옆으로 환하게 웃는 민서와 서진. 32년 전 한영숙의 욕심으로 찢기고 불탔던 가족 사진이요. 드디어 완벽하게 복원된 거예요. 좋아. 아주 좋아. 최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인생 숙제를 다한 것 같구먼. 회장님, 식사하세요. 빨리 오세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최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태롭지 않았죠. 손녀들과 며느리가 달려와 부축했거든요. 아버님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수연이 다가와 시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그럼 너희 둘 결혼하고 증손주 볼 때까지는 버텨야지. 최 회장의 호탕한 웃음이 멀리 퍼져나갔어요. 한옥저택 담장을 넘어서까지요. 저 멀리 하늘에서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며요. 고난을 이겨낸 가족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고통은 길었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고요. 잃어버린 시간은 더 열렬한 포옹을 선물했어요. 이것이요. 바이올린 켜는 요양보호사와요. 두 손녀와요. 그들을 지킨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운명이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앞에서요. 결국 무릎 꿇고 기적을 선물한다는 걸요.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아마 이쯤에서요.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 말하지 못한 것, 그리움으로 남은 것들이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서진이고요. 누군가의 수연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